슈트판 츠바이크의 깊고 예리한 시선으로 위대한 시인들의 세계를 탐험하는 시간. 그 첫 번째 여정은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인물, 셔를 보들레르와 함께 시작합니다. 츠바이크는 단순히 시의 기술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시인의 영혼 깊숙한 곳,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에 보이지 않는 흐름까지도 함께 읽어내죠. 자, 이제 우리도 그의 안내를 따라서 보들레르라는 거대한 우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바이크가 보기에 보들레르는요, 그냥 좀 특이한 시인,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다른 종족, 뭐랄까,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었던 거죠. 스바이크는 보들레르를 설명하기 위해 덴마크 작가 야콥센의 이 강렬한 문장을 가져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처음부터 보들레르라는 한 사람을 위해 쓰인 글 같지 않나요? 보통 사람의 잣대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그의 특별함, 바로 이 문장이 그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들레르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데카당스, 즉 퇴폐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거든요. 츠바이크는 보들레르를 하나의 프리즘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병등 문화, 그 과도하게 문명화된 사회의 모든 감각적인 약점과 타락이 보들레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아주 미묘하고 아름다운 빛깔로 쫙 퍼져 나온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그의 감각이었습니다. 보들레르의 감각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는 아예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적인 지진계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1000배는 더 희미하고 미세한 땅의 떨림까지도 전부 기록해내는 그런 엄청나게 민감한 지진계가 있다고 쳐봐요. 보들레르의 신경계가 바로 그 지진계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바이크의 말대로 그의 신경계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예민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주 미세한 감각의 파동들 있잖아요. 그는 그걸 거의 병적일 정도로 소름 돋을 만큼 정밀하게 다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승처럼 여겼던 에드거 앨런 포가 말했던 심리적 인상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데요. 뭐냐면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하기 전에 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본능으로 그냥 탁 하고 느껴버리는 그런 깊고 묘한 감각인 거죠. 츠바이크의 표현이 정말 멋진데요. 이런 감각들이 보들레르 안에서 마치 사람을 홀리는 독한 향기를 내뿜는 이국적인 꽃처럼 활짝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그 뜨거운 도취감으로 만들어진 고치 안에 폭 감싸버리는 거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남들은 보지 못하는 비밀스런 아름다움과 전율을 포착해내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완전한 역설이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섬세했던 남자가 정반대의 것, 그러니까 아주 야만적이고 잔혹한 것에 미친 듯이 끌렸다는 사실이에요. 츠바이크는 이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니체의 말을 빌려옵니다. 우리가 아닌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이자 미덕이다. 바로 이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과 정반대에 있는 것에 대한 갈망. 이게 바로 보들레르의 영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본성은 섬세하고 병적으로 예민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그가 꿈꾸고 이상으로 삼았던 건 뭐였을까요? 정반대예요. 거대하고 거인처럼 강력하고 잔혹한 것들이었죠. 원래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자신과 정반대되는 강인함에 경외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들레르는 그 정도가 극단적이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말 그대로 힘을 숭배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레이디 맥베스나 미켈란젤로가 빚어낸 그 엄청난 근육질의 인물들처럼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원초적인 본능의 폭발, 그 자체를 찬양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도덕관념 때문에 박해받는 모든 존재들, 심지어는 악의 상징인 사탄이나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 같은 존재들에게까지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옹호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들레르는 아주 급진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 정의하는 거였어요. 그의 시세계에서 삶은요, 마치 놀이공원에 있는 볼록 거울에 비친 오습 같아요. 딱 보면 누군지 알아보겠는데 뭔가 비율이 안 맞고 기괴하게 뒤틀려 있죠. 그런데 그게 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장엄하고 압도적인 느낌을 줍니다. 츄바이크는 이걸 개념들이 뒤엉켜 춤추는 광란의 마녀들의 축제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럽니다. 그는 그냥 악한 걸 좋아한 게 아니라 츠바이크의 말을 빌리자면 악과 저주받은 것들에 대한 천재적인 이론, 거의 새로운 복음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기존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이상에 맞서서 자신만의 이상을 내세운 거죠. 삶의 가장 어두운 구석, 가장 취약한 죄악 속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캐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절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 거죠. 세상이 선이라는 한쪽으로만 너무 무겁게 기울어져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악이라는 또 다른 극단적인 추를 매달아서 세상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일방적인 것을 또 다른 일방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이런 독특한 세계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겠죠? 에드거 앨런 포의 어두운 낭만주의는 보들레르 시의 짙은 그림자를 들여왔고요. 젊었을 때의 동방여행은 그의 시에 이국적인 색채를 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병적인 공포. 이건 거의 강박증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쇼펜하우어의 책은 한 줄도 안 읽었는데도 뼛속까지 비관주의자였다는 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용광로처럼 뒤섞여서 보들레르라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의 비관주의는 정말 지독해서 마지막 보루여야 할 예술조차 그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어요. 그의 일기장에 툭 하고 던져진 이 문장을 보세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매춘이다. 정말 잔혹하죠? 자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꺼내 보여주는 예술행위마저도 결국 자신을 돈 받고 파는 매춘과 다를 바 없다고 본 거예요. 이보다 더한 비관주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어두운 세계관과는 별개로 시를 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천재였습니다. 그의 시 형식은요, 빅토르 위고로 대표되는 단단하고 웅장한 고전주의와 나중에 등장할 상징주의 사이를 잇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위고의 그 청동 구조 같은 견고한 형식을 물려받아서 그걸 더 촘촘하게 압축하고 그 안에 섬세한 응학적 뉘앙스를 불어넣은 거죠. 이건 훗날 말라르메 같은 시인들이 사물을 직접 묘사하는 대신 상징과 암시를 통해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하려는 길을 미리 닦아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시에 나오는 비유들은 정말 독창적이고 그 격렬함이 거의 장엄할 정도예요. 그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곳은 주로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세계. 밤은 시체를 감싸는 수위가 되고 바람은 무덤에서 새어나오는 숨결이 되고 고통은 시체를 파먹는 벌레가 되죠. 둘째는 가톨릭 의식의 장엄함. 하늘은 거대한 교회가 되고 숲의 나무들은 오르간이 되어 울부짖고 폭풍은 장송국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노골적인 폭력성이에요. 이처럼 그의 세계는 어둡고 장엄하고 때로는 섬뜩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내면이 모순으로 가득 찬 시인,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섬세함과 잔혹함이 뒤엉켜 있던 사람. 그렇다면 이런 보들레르는 과연 여성이라는 존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려낸 샤를 보들레르의 초상. 이 책은요, 단순히 한 시인의 삶을 조명하는 걸 넘어서요, 보들레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아주 세련되고 극도로 예민하고 또 깊은 고뇌에 빠져 있던 그 근대적 인간의 영혼 자체를 해부하는 정말 정밀한 분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츠바이크는 보들레르를 그냥 문학가나 데카당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정도로만 보지 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는 보들레르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 그러니까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아주 혼란스럽게 태동하던 바로 그 시기의 모든 모순과 불안,
그리고 병적인 아름다움까지 온몸으로 흡수한 완벽한 전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분석을 통해서 그의 천재성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의 예술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강렬하게 사로잡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츠바이크는 자신의 분석을 바로 이 문장, 덴마크 작가 옌스 페트르 야콥센의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참 절묘해요. 마치 처음부터 프랑스 데카당스의 위대한 시인 보들레르를 위해 쓰인 글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문장은 보들레르 같은 존재들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기쁨이나 슬픔을 거친 손으로, 그러니까 좀 표면적이고 둔감한 방식으로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보들레르는 달랐어요. 그는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식물이 흙 속의 양분을 빨아올리듯이 마음의 뿌리로 삶의 모든 정수를 빨아들였습니다. 그게 와인이든 기쁨이든 심지어 독이고 고통이든 남김없이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그의 비범한 감수성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그의 모든 고뇌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츠바이크가 내리는 보들레르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그는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반응이 빠른 신경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장 미세하게 떨리는 거의 병리학적인 수준의 감각들까지도 조금의 타협도 없이 날카롭게 느끼고 그걸 언어로 다시 만들어냈죠. 여기서 병든 문화라는 건 가치관이 무너지고 정신적인 공허함이 가득했던 19세기 말의 데카당스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의 나약함과 타락이 그의 내면에서 그냥 퇴폐로 머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처럼 수천 가지의 미묘한 색채와 그림자로 굴절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냥 시대의 병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그 병 자체를 예술의 재료로 삼아서 고통 속에서 무수한 아름다움의 결을 발견하고 직조해낸 가장 섬세하고 위대한 환자였던 셈입니다. 보들레르 천재성의 진짜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평범한 사물과 순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에 젖은 파리의 거리, 늙은 여인의 주름진 얼굴, 희미한 램프 불빛 같은 것들이요. 그는 바로 그 속에서 숨겨진 내밀한 풍요로움의 숨결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그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드거 앨런 포가 말했던 정신적 인상, 즉 사물에 깃든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감정의 잔향을 감지하는 능력과 또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보들레르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실 너머에 떠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향기와 소리를 듣고 그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시적인 언어로 빚어냈던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보들레르라는 인간과 예술가 이 둘 모두를 규정했던 가장 핵심적인 동력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그의 본성,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 격렬하게 충돌했던 심오한 모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모순이야말로 그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요. 그의 모든 작품에 엄청난 긴장감과 깊이를 부여하는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츠바이크는 이 치명적인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니체의 말을 빌려옵니다. 우리가 아닌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이자 미덕이다. 이 말처럼 극도로 섬세하고 연약한 신경을 가진 데카당트 보들레르는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의 정반대에 있는 것들에 끝없이 매료됐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원초적인 힘, 거대하고 압도적인 의지, 심지어 잔혹할 정도의 강력함 앞에서 그는 공포가 아니라 전율에 가까운 경외감을 느꼈던 거죠.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갈망하고 병적인 섬세함으로 야만적인 힘을 숭배하는 이 역설, 바로 이것이 그의 창작 에너지를 끝없이 불태운 용광로였습니다. 이런 힘에 대한 동경은 그냥 추상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의 작품 곳곳에 아주 구체적인 형상으로 스며들어 있죠. 그가 왜 레이디 맥베스에게 끌렸을까요? 죄책감 없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나아가는 그 단호한 의지 때문입니다. 왜 미켈란젤로의 조각들을 숭배했을까요? 고뇌 속에서도 폭발할 듯한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는 그 압도적인 육체성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그는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반항하고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모든 것, 심지어 신에게 반역한 사탄에게서조차 억압되지 않은 순수한 의지의 표현과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미했던 겁니다.
이러한 동경에서부터 보들레르는 단순히 악을 묘사하는 걸 넘어서서 삶의 어두운 측면을 옹호하는 완전한 미학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죄악과 타락, 추함과 고통 속에서 기존의 도덕적인 잣대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찾아내요. 그에게 악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미학적 가치를 지닌 심오한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악의 꽃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가장 더러운 진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려는 시도, 그는 저주받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성함의 본질에 다가가려 했던 가장 전복적인 의미의 구도자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순적인 본성이 그가 주변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의 시선이 어떻게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왜곡시키는 거대하고 오목한 거울처럼 작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목거울이 빛을 모으고 상을 뒤집고 변형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보들레르의 정신은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대신 자신만의 독특한 법칙에 따라서 재창조했어요. 그의 시선이 닿는 모든 것은 기이하고 매혹적인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왜곡되면서도 이상하리 많지 통찰력 있는 세계관을 가장 극명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대상, 그건 바로 여성에 대한 그의 시각일 겁니다. 만약 그의 인식이 정말 오목거울 같다면 인간관계의 가장 복잡하고 내밀한 대상인 여성을 비추었을 때 과연 어떤 상이 맺혔을까요? 여기서 그의 모순적인 면모와 탄미주의적인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스바이크는 보들레르가 일반적으로 여성을 차갑고 폐쇄적인 존재, 즉 가장 악명 높은 쾌락을 갈망하고 끔찍한 것과 결합될 때에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존재로 묘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인용문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직설적이죠? 하지만 이걸 단순한 여성 혐오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세계관 안에서 짐승은 경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명의 위선과 도덕적 구속에서 벗어난 원초적이고 순수한 생명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는 여성에게서 구안이나 순수함이 아니라 남성의 활력을 개걸스럽게 빨아들이는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힘, 파괴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본능을 봤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보들레르의 위대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치바이크는 어떤 시인도 보들레르만큼 여성의 매력에 담긴 미묘하고 내밀한 디테일을 그토록 경건하고 능숙한 정밀함으로 포착한 적이 거의 없다고 단언해요. 그는 여성을 거대한 자연의 힘으로 보는 망원경 같은 시선과 동시에 풀어진 머리칼의 향기,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율동적인 걸음걸이의 우아함 같은 것들을 포착해내는 현미경 같은 시선을 동시에 가졌던 거죠. 여성을 혐오하는 듯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깊이 숭배했던 것.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시선이 공존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예술이 가진 신비입니다. 그는 고양이와 뱀을 사랑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시에서 여성은 끊임없이 이 두 동물과 비교되는데 그건 그가 여성에게서 발견한 본질적인 특징들 때문이에요. 고양이와 뱀이 공유하는 우아함, 관능미, 위험의 기묘한 조합 말죠. 소리 없이 다가오는 부드러운 움직임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과 동리, 나른해 보이지만 먹잇감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눈빛, 매혹적이면서도 거짓된 아첨,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폭발하는 야성. 이 모든 특징들이 그에게는 여성의 가장 본질적인 매력이자 아름다움이었던 겁니다. 관습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거부는 인간을 넘어서 자연 그 자체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만물이 생동하는 밝고 화창한 봄날에는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가을의 끝자락, 만물이 얼어붙은 겨울, 그리고 해빙기의 진흙탕 속에서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했죠. 이 구절은 그의 미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명료하고 건강한 것보다는 모호하고 병들고 쇠락해가는 것들에서 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햇빛의 명료함보다는 안개 낀 잿빛 저녁의 우울한 아름다움을 선호했던 것이죠. 이런 독특한 감각주의, 즉 현실 세계의 평범한 자극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의 예민한 신경은 결국 그를 더 강렬한 경험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감각의 격렬한 황홀경을 추구했고 상상력을 의도적으로 환각의 영역으로 밀어넣었어요. 현실이 제공할 수 없는 감각의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인공적인 낙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지극한 도취의 고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꿈과 현실 사이의 그 아른거리는 차원을 방황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은 와인에서 시작해서 감각을 왜곡하고 확장시키는 아편과 해시시로 이어졌죠. 하지만 그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환각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상의 감각을 초월하는 궁극의 희열, 프랑스어로 주이상스라고 불리는 쾌락의 정점에서 고통과 소멸의 감각마저 동반하는 그런 극한의 체험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결코 열리지 않을 무한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감각의 극한을 통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엿보려고 했던 겁니다. 치바이크에게 이것은 보들레르를 이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보들레르의 시에서는요, 모든 단어에서 죽음이라는 낮은 화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가장 생생하고 화려한 그림들조차 그 회색 그림자에 의해서 서서히 빛을 잃습니다. 그의 시에서 사랑과 쾌락은 언제나 죽음과 등을 맞대고 있어요. 가장 열정적인 사랑의 노래는 종종 싸늘한 무덤의 이미지로 끝나고 가장 격렬한 삶의 순간조차 결국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 주죠. 그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배경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들레르라는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그의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인 중요성, 그리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형성한 다양한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작품은 어느 한순간에 홀로 피어난 게 아니라 여러 시대와 사상,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탄생한 아주 단단하고 밀도 높은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작품은 결코 단 하나의 원천으로 설명될 수 없어요. 대서양 건너편에서 발견한 정신적 쌍둥이 에드거 앨런 포에게서 어둡고 기괴한 상상력과 분석적인 공포를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동방 여행은 그의 감각에 파리의 회색빛과는 다른 이국적인 색채와 향기를 더해줬죠. 그리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쇼펜하워를 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쇼펜하워적인 염세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범함을 경멸했던 것조차 단순한 멋내기나 속물근성이 아니라 둔감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예민한 영혼의 필사적인 자기방어였던 겁니다. 그의 일기장에 적힌 이 잔인한 문장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평생을 아름다움을 위해 바친 탐미주의자가 내린 예술에 대한 최종 결론이 매춘이라니요. 이건 예술조차 더 이상 구원이 될 수 없었던 고도로 세련되고 교양 있는 인간이 도달한 궁극의 건태와 환멸을 보여줍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가장 내밀한 감정과 염원을 팔아서 대중의 박수와 돈을 구하는 행위, 모든 신성한 것이 세속적인 가치로 전락하는 그 과정에서 그는 예술의 본질과 매춘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느꼈던 거죠. 이건 그 어떤 것에서도 순수한 가치를 찾지 못했던 영혼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스바이크는 보들레르의 시적 기법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빅토르 위고로 대표되는 낭만주의의 웅장하고 견고한 노트의 구조를 계승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는 그 단단한 구조를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응축해서 그 안에 미묘한 음악적 뉘앙스와 암시를 불어넣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그의 시는 시여의 의미뿐만 아니라 소리와 리듬, 배열 자체가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의 가능성을 열었던 거죠. 이는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의 시, 즉 상징주의의 문을 활짝 연 결정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그의 은유는 강력하지만 지나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무한한 영역에서 이미지를 마구잡이로 끌어오기보다 제한된 주제의 원을 강박적으로 파고들면서 신중하게 가꾸었던 그의 독특한 불모성을 드러냅니다. 스바이크의 이 분석이 정말 날카로워요. 보들레르의 상상력은 광활한 대지가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도시, 죄의식, 카톨릭 의식 같은 특정 이미지들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았죠. 하지만 그는 그 제한된 소재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와 독창성으로 파고들어서 자신만의 어둡고 장엄한 은유의 우주를 창조해냈던 겁니다. 보들레르의 독특한 위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스바이크는 그를 동시대의 또 다른 위대한 시인 폴 베를렌과 대조합니다.
그는 이보다 더 극명한 대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존재의 특성은 그와 정반대되는 존재 옆에 놓였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이 비교를 통해서 보들레르라는 예술가의 개성이 더욱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츠바이크의 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들레르는 모든 효과를 계산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세공하는 의식적이고 지적인 예술가였어요. 그는 자신의 삶조차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냉정한 관찰자였죠. 반면에 베를레는 순수한 본능의 피조금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계산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무심하게 터져나오는 노래나 울음 같았어요. 보들레르가 귀족적인 태도로 자신의 예술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다면 베를레는 자신의 삶과 고통을 여과 없이 세상에 던져놓는 천재적인 방랑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두 시인의 가장 은밀한 동기 속에서 그들의 본성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문명에 지친 개인의 깊은 피로감과 권태감이죠. 스타일과 삶의 방식은 극과 극이었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퇴폐적이며 병든 시대로부터 벗어나고픈 공통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바로 그 시대의 가장 충실하고 정직한 반영이라고 느꼈어요.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병든 시대의 가장 정확한 자화상을 그려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츠바이크가 밝혀낸 보들레르의 영원한 힘입니다. 그는 단지 19세기의 시인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근대적 영혼의 원형이에요. 그의 시에 담긴 도시의 우울, 내면의 공허함, 인공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 그리고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를 허무는 전복적인 시선 속에서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들레르의 예술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이며 당신이 사는 이 시대의 병은 무엇이냐고 묻는 날카로운 거울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술적 천재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강력하고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거인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슈테판 츠바이크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천재의 얼굴은 하나가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인 두 개의 극단이 있죠. 한쪽에는 빅토르 위고처럼 강인함과 통제력으로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타이탄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청동 같은 목소리로 포효하는 존재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폴 베를렌처럼 나약함과 혼돈 속에서 내밀한 노래를 부르는 방랑자가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시대를 조각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상처를 속삭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거장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예술이라는 거대한 산의 정상에 오르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그 압도적인 힘의 세계, 타이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가 묘사하는 빅토르 위고는요, 단순히 뛰어난 시인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하나의 거대한 자연현상 그 자체와 같은 존재예요. 그의 창작물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거대했고 그 스케일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작업 규모를 한번 보세요. 무려 48권. 이게 그의 전집인데 놀라운 건 이게 아직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츠바이크의 지적에 따르면 그가 망명 시절에 남긴 어마어마한 양의 원고와 편지들이 아직도 다 정리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해요. 숫자 48은 단순히 많은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지적 활동, 거의 초인적인 생산력을 보여주는 증거죠. 말 그대로 그의 목소리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뒤에도 여전히 프랑스 국민 전체에게 가닿고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그의 재능은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시, 시곡, 소설은 물론이고 정치와 철학의 영역까지 거침없이 파고들었죠. 이건 한 사람이 해냈다고 믿기 힘든 수준의 작업량과 범위입니다. 그는 이 모든 분야의 실들을 마치 거인처럼 강력한 손으로 꽉 쥐고 엮어서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완성해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츠바이크는 이 모든 위대한 업적들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가장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위고를 위고답게 만드는 것, 그의 영혼이 담긴 것은 바로 그의 시였다고 딱 짚어냅니다. 아니, 왜 하필 시일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레미제라블이나 노트르담 드파리 같은 소설이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그의 희곡들은 또 멋진 오페라로 재탄생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런데도 츠바이크는 위고의 진정으로 불멸하는 힘, 그의 혁명가적인 면모는 바로 그의 시에서 나온다고 단언합니다. 소설가나 극작가로서의 위고가 아니라 시인 위고야말로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이자 혁명가로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위고에게 시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시대의 가장 내밀한 역사 기록이자 살아 숨쉬는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츠바이크는 그를 아주 멋진 말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살던 세기의 서사작 저널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냥 기자가 아니라 서사시를 쓰는 기자였다는 거죠. 그의 시를 펼치면 당시 프랑스 민중의 심장박동 소리, 시대의 격동과 모든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정치적 여정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더 확실해집니다. 그야말로 프랑스 현대사의 축소판이었거든요. 청년 시절에는 왕당파였다가 나폴레옹을 숭배하고 그러다 갑자기 공화주의에 불타는 분노를 터뜨리고 말년에는 심지어 국수주의적인 태도까지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 그냥 시류에 따라 입장을 바꾼 기회주의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츠바이크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시대의 거대한 파도에 자신의 온몸을 내던진 한 남자의 진실된 감정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는 언제나 자신이 믿는 바를 향해 전심으로 돌진했던 겁니다. 초기에 그의 열정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거대한 인물에게 집중됐습니다. 위고는 나폴레옹의 그 웅장함, 그 압도적인 힘에 매료됐죠. 츠바이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제이자 전쟁 지도자의 실루엣이 위고의 작품 속에서 청동의 장엄함을 드러낸다 라고요. 개선기동의 부처 같은 시를 보면 그는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확대하면서 강력하고 장엄한 그야말로 청동 같은 무게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1848년 혁명과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의 등장이었죠. 이 사건은 위고의 공화주의적 분노에 제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펜은 이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도구가 아니라 적의 심장을 꿰뚫는 맹렬한 정치풍자의 무기로 변모하죠. 그 분노가 응축되어 폭발한 결과물이 바로 시집 징벌입니다. 이 시집에는 나폴레옹 3세를 향한 정말이지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증오가 담겨 있습니다. 츠바이크는 이 청동의 시구들이 나폴레옹 3세의 대관식을 향한 위고의 인사말이었다고 재치 있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이제 끝났다. 대포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리라. 여기 이 이름 위에 웅크리고 앉은 더러운 난쟁이여. 이건 그냥 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이토록 날카로운 조롱과 숨김없는 분노는 결국 그를 기나긴 망명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명은 그의 저항 정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불타오르게 만들었죠. 그의 전투적인 시는 망명지에서 그야말로 절대적인 정점을 찍습니다. 1000명이 남으면 내가 그들 좀 하나요. 100명이 남으면 나는 여전히 저항하리라. 10명이 남으면 내가 10번째가 될 것이고 단 1명이 남으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리라. 이 구절은 정말 위고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신념과 증오를 버리느니 차라리 고국 땅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는 그 불굴의 정신. 정말 대단하죠? 츠바이크는 윌고의 시 스타일을 강력한 연설가에 비유합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광장의 단상 위에서 수만 명의 군중을 향해 연설하듯 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는 우리를 부드럽게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압도하고 정복하고 무릎 꿇리려 하죠. 윌고 스스로도 내 리라에 청동현 하나를 더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의 시에는 프랑스 시의 전통과는 다른 아주 단단하고 낭낭하게 울리는 남성적인 리듬, 즉 청동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형식적인 완벽함, 그 통제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도깨비들이라는 시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가 소리를 냅니다. 이 시는 지나가는 폭풍의 소리와 그 격렬함을 시의 구조 자체로 완벽하게 흉내냅니다. 처음엔 아주 짧고 조용한 행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시작해요. 그러다 점점 연이 길어지고 리듬이 빨라지면서 폭풍이 다가오는 것처럼 긴장감이 고조되죠. 절정에 이르면 시 전체가 혼돈에 휩싸였다가 폭풍이 멀어지면서 다시 리듬이 부드러워지고
마지막에는 처음처럼 고요한 행으로 끝납니다. 이건 그냥 시가 아니라 소리로 그려낸 한 편의 그림 같은 거죠. 정말 놀라운 기교입니다. 자, 지금까지 청동으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거인, 위고를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만날 시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 거울을 들고 평생을 비틀거렸던 남자, 바로 폴 베를렌입니다. 슈바이크는 그를 운명을 지배한 영웅이 아니라 그 운명에 처절하게 끌려다닌 나약함의 시인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의 예술은요, 그의 삶을 어떤 필터도 없이 날 것 그대로 비추는 거울 그 자체였습니다. 위고가 뚜렷한 사상과 신념으로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한 것과 달리 베를렌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웅장한 사상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향기를 포착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가 삶의 경험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이전에 그야말로 원초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감각을 시에 담아냈죠. 그래서 그의 시는 그의 영혼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완벽한 일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츠바이크는 아주 중요한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힘이 없다는 점, 그 나약함 때문에 그의 시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와 맨정신일 때,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때와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볼 때, 황홀경에 빠졌을 때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이 극단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시는 이 모든 굴곡을 마치 그림자처럼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그의 시집을 연대순으로 읽으면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기록한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인생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천재 시인 아르튜르 랭보의 등장이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이 소년의 악마적인 천재성과 압도적인 개성은 가뜩이나 의지가 박약했던 베를렌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모든 비정상적인 충동을 깨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치명적인 만남은 베를렌이 갓 결혼한 아내와 어린 자식을 버리고 랭보와 함께 끝없는 방랑의 길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관계는 결국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베를렌이 랭보에게 총을 쏜 것이죠. 이 사건으로 그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최악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찬란한 예술적, 영적 돌파구를 마련해준 시기가 된 겁니다. 지붕 너머 하늘은 저리도 푸르고 저리도 고요한데 지붕 너머 나무 한 그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네. 모든 것이 차단된 감옥의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베를렌은 비로소 신과의 평화를 찾고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신앙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성찰은 그의 가장 위대한 걸작, 바로 시집 지혜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츠바이크는 이 시집 지혜를 베를렌 창작의 절대적인 정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당시 유럽은 자유사상과 무신론이 팽배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홀로 뚝 떨어진 종교적 승화에 대한 숭고하고도 고독한 증언, 그게 바로 지혜였던 거죠. 이 시집은 속죄와 고통, 그리고 황홀한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츠바이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에 기리기 위해 스스로를 기꺼이 부수는 한 영혼의 찬란함으로 불타오르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는 곧바로 예술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를렌은 이론가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어떤 선언문을 쓰거나 이론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신의 연약하고 감각적인 본성, 그 존재 방식 자체가 프랑스 시의 완전히 새로운 길을 터준 셈이죠. 그가 만들어낸 변화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시의 주류였던 파르나스파는 차갑고 객관적이고 조각처럼 완벽한 형태를 추구했거든요. 마치 잘 깎아놓은 대리석 조각 같았죠. 그런데 베를렌은 이 딱딱한 시를 해방시켰습니다. 건축적인 정밀함 대신에 내밀하고 안개처럼 흘러다니고 깊이 음악적인 것을 시에 담아냈어요. 더 이상 명확한 형태가 아니라 암시적인 리듬과
날것의 감각, 그 자체를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치바이크는 베를렌의 이런 혁신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가 독일계 혈통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베를렌이 본능적으로 마치 유전자에 각인된 것처럼 독일 음악의 정수인 리트, 즉 순수한 분위기를 노래하는 그 음악적 감수성의 영혼을 프랑스 시라는 몸에 이식했다는 겁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순수한 본능을 통해 프랑스 시에 전례 없던 음악성을 불어넣었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혜라는 눈부신 정점을 찍은 이후 베를렌의 삶과 예술은 길고 비극적인 쇠퇴기에 접어듭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심과 타락한 관능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고 돈을 벌기 위해 냉소적이고 가치 없는 즉흥시들을 쏟아냈습니다. 끊임없는 음주와 질병 속에서 그는 점차 저주받은 시인의 살아있는 희화가 되어갔죠. 결국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홀로 끔찍한 가난과 예술적 고갈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토록 다른 두 사람, 타이탄 위고와 방랑자 베를렌 사이에 과연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츠바이크는 모든 표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이 가장 깊숙한 뿌리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통의 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 즉 신경쇠약에 걸린 듯 병들고 퇴폐적이라고 느꼈던 그 현대 세계로부터의 깊은 소외감, 문명에 지친 개인이 느끼는 향수,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은 만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위고가 보여준 그 기념비적인 저항과 베를렌이 보여준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수능은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한 서로 다른 길이 아니었을까요? 힘과 나약함, 통제와 혼돈. 어쩌면 이 극단적인 두 가지 방식 모두 자신이 살던 시대의 환멸에 맞서 싸우는 예술가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이 책을 보면요. 한 시대의 정신을 가장 순수하게 담아내는 목소리, 바로 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특히 한 시인의 예술적인 여정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살아있는 유기체의 성장 과정처럼 바라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 바로 그 주인공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츠바이크는 릴케를 소개하면서 이처럼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그가 보기에 릴케의 성장은 그냥 기술이 좀 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아주 확실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경이로운 필연적인 예술적 진화의 길 그 자체였던 거죠. 네, 츠바이크는 릴케의 작품들을 그냥 책장에 꽂힌 시집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 발전 단계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정말 지독할 정도로 성실하게 그 끝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완성해낸 하나의 완벽한 여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릴케의 이 진화 과정은 마치 예술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탐험하는 여행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개의 뚜렷한 단계를 거쳤는데요. 그는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떠나기 전에 각 영역을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그의 여행은 음악에서 시작됩니다. 릴케의 초기 시들을 보면요. 정말 이 구절 그대로예요. 어떤 거창한 의미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꽃처럼 섬세한 멜로디와 부드러운 분위기 그 자체를 담아내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이 음악에 대한 탐구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처음엔 복잡한 운율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기교를 부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시를 거의 순수한 소리의 예술, 음악 그 자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뭐랄까, 글자를 읽고 의미를 해석한다기보다 그냥 들리는 음악적 경험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음악의 정점을 찍고 나서 릴케는 의식적으로 방향을 확 틉니다. 다시 단어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번엔 손에 붓을 들었어요. 화가가 된 겁니다. 그는 단어가 품고 있는 고유의 색채, 그리고 그 단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아주 풍부한 시각적 이미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츠바이크는 이 독특한 스타일을 신낭만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시 안에서 음악과 회화를 다 정복한 릴케의 예술은 이제 츠바이크가 보기에 마지막 단계로 도약합니다.
바로 조각이라는 단단하고 물질적인 영역으로 말이죠. 이 새로운 시는 이전과는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강하고 힘이 넘치고 마치 거대한 기념비처럼 단단했죠. 츠바이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릴케가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운유를 그냥 버려요. 이제 그런 부드러운 장식보다는 단단한 형태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의 새로운 기술은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뭐랄까, 그냥 죽어있는 사물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치 유령처럼 섬뜩할 정도의 움직임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들이 유기적이고 살아 움직이고 각자의 운명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시인이 어떻게 돌멩이나 벽돌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걸까요? 말이 쉽지, 그쵸? 트바이크는 벨기에 피른의 오래된 광장을 묘사한 릴케이 시에서 그 완벽한 해답을 찾아냅니다. 자, 시의 시작은 아주 평범해요. 그냥 생명 없는 배경이죠. 오래된 광장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광장이 지칠 줄 모르고 창문들을 초대한대요. 공간의 의지를 부여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젠 집들도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시 속에서 그것들은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몸을 들어 올리는 뚜렷한 의도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캐릭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점을 찍죠. 이 건축물들이 소심함 같은 복잡한 감정까지 느끼고 저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탑들과 미묘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풍경 묘사였던 게 하나의 완벽한 심리 드라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츠바이크는 릴케가 이 엄청난 능력을 바로 위대한 조각가 로댕 밑에서 일하면서 배웠다고 분석합니다. 멈춰있는 조각상 안에 빛과 그림자, 그리고 움직임을 불어넣는 그 비결, 그 내적 리듬의 힘을 시의 세대로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결국 츠바이크에게 릴케의 진화는 예술적 완벽을 향한 끝없는 추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도 오르지 않은 산봉우리만 찾아다니는 산악인처럼 그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한계까지 가보고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츠바이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해졌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개인적이고 어려워진 이 예술,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릴케라는 한 시인의 고독한 여정이 이제 시의 목적과 세상과의 관계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츠바이크는 시의 본질에 대한 아주 거대한 이론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시가 원래 어땠는지 그 강력했던 시작점과 오늘날의 고립된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비교합니다. 그는 시의 시작이 파토스, 즉 열정이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는 원래 그냥 한 사람이 조용히 울조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피기 위한 일종의 전기 충격 같은 거였죠. 다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아주 공적인 축제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문자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나오면서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다 같이 외치던 외침이었죠. 그러다 글이 생기면서 청중과 점점 멀어지고요. 인쇄기가 나오면서 대중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렸고 시는 혼자 하는 독백이 되어버린 겁니다. 릴케의 예술이 그 정점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츠바이크는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발견합니다. 바로 시인과 청중이 다시 만나는 그 원초적이고 뜨거웠던 파토스로의 회귀를 본 거죠. 그는 이 새로운 흐름에 새로운 파토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새로운 파토스는요, 릴케의 시처럼 조용히 감상하는 예술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에너지, 의지, 그리고 다 함께 어떤 황홀경에 빠지고 싶다는 욕망에 가깝습니다. 리듬도 현대의 그 격동적인 삶 자체를 닮았고요. 처음부터 낭독되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설계된 시인 거죠. 츠바이크는 이 새로운 시의 형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의 예언자 같은 시인이 한 명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벨기에의 시인 에밀 베르하렌입니다. 그의 시야말로 군중에게로 돌아간 최초의
그리고 가장 예술적인 시도였다는 거죠. 슈바이크는 베르하레네 시가 얼마나 다른지를 자기 경험을 들어서 설명해요. 시를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크게 소리내게 되고 뭔가 몸짓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다고요. 이건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죠. 시인의 그 뜨거운 맺힘이 종이를 뚫고 나와서 독자를 그냥 앉아있지 못하게 직접 외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예술은 서정시라기보다는 웅변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조용히 생각하게 만드는 섬세한 표현 대신에 총중을 한순간에 사로잡아서 열광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들을 쓰는 거죠. 반복, 속도 조절, 그리고 머리를 한 대 치는 것 같은 폭발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요. 물론 치바이크도 이런 스타일이 가진 위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칫하면 감정만 과잉되고 내용은 텅 비어버릴 수 있고 시가 가진 그 미묘하고 신비로운 매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이게 꼭 필요한 진화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시를 다시 시대의 심장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말이죠. 스바이크의 분석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질문으로 끝납니다. 거대한 인상들은 작은 메아리 속에 압축될 수 없다. 정말 그렇죠. 이렇게 거대한 힘과 소음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예술이 과연 작은 속사짐으로만 남아도 괜찮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예술 역시 이 시대를 담아내기에 걸맞은 크고 힘찬 목소리, 우리 시대만의 새로운 파토스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눈을 통해 시인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여정,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거대한 산과 같았던 위고, 지독한 고독 속에서 아름다움을 캔 보들레르, 그리고 평생을 떠들었던 베를레느. 이 위대한 시인들 이후에 시는 이제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건 그냥 문학사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츠바이크가 온몸으로 부딪혔던 아주 절실한 질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선배들이 남긴 길 위에서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야만 했죠. 츠바이크는 바로 이 질문을 품고 시대 정신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을 찾아 나섭니다. 츠바이크가 그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가로서의 진실성과 끊임없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성장을 보여준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였죠. 츠바이크는 릴케에게서 아주 이상적인 예술가의 모습을 봤어요. 그건 바로 멈추지 않는 진화였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 츠바이크는 바로 이것이 릴케의 재능이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 쓰는 기술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면의 성숙이 그대로 예술이 되는 그런 경지였던 거죠. 츠바이크가 보기에 릴케의 천재성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아주 치열하고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이었죠. 그는 릴케의 시 세계가 마치 잘 짜인 3막짜리 연극처럼 뚜렷한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마침내 완성에 이르는 그 과정에 깊이 주목했습니다. 이 3단계 진화 과정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1단계는 부드러운 음악성입니다. 그의 초기 시들은 뭐랄까 감각적이고 섬세한 선율 같아요. 마치 나비의 날갯짓 소리처럼 아주 여리고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러다 2단계, 회화적 풍요로움으로 나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시집을 보면 그는 이제 소리를 넘어 눈에 보이는 풍경을 그리는 화가가 됩니다. 추상적인 개념에 아주 생생한 이미지와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3단계는 바로 조각적 정밀함이에요. 이제 그의 시는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서요. 단어 하나하나를 끌과 망치 삼아 의미를 정교하게 깎아내는 손에 잡힐 듯한 완벽한 조각품처럼 변모합니다. 그렇다면 릴케는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츠바이크는 그 비밀이 바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릴케만의 신비로운 재능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그냥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관찰이 아니라 거의 예술적인 해부에 가까운 겁니다. 릴케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이루는 아주 작은 요소들, 색깔, 소리, 몸짓, 심지어 역사까지 하나하나 분리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본질적인 조각들을 심오한 통찰력으로 다시 조립해서 우리 앞에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 진화의 정점이 바로 츠바이크가 조각에 비유한 예술입니다. 이런 예술관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릴케가 젊은 시절 위대한 조각가 로댕의 비서로 일했던 경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로댕을 통해 단순히 사물을 보는 법이 아니라 그 사물의 구조와 본질을 파악하는 법을 배웠던 거죠. 릴케의 이 조각적 기법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볼게요. 스바이크는 퓨른이라는 도시의 광장을 묘사한 시를 언급하는데요. 이 시를 보면 낡고 오래된 마을 광장이 그냥 배경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려집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집들이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이 집들은 욕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하고 행동을 하고 몸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감정까지 느껴요. 소심하게 숨긴다. 시인의 단어라는 조각칼에 의해 생명을 얻고 우리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릴케의 조각술이죠. 치바이크는 릴케의 이 장엄한 내면으로의 여정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현대 세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다른 길이 필요하다. 그건 바로 공동체와 강력하게 연결되는 새로운 힘, 즉 새로운 파토스였습니다. 여기서 츠바이크가 말하는 파토스는 그냥 격한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열광에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광을 그대로 전달하는 힘. 이건 의지이자 에너지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죠. 츠바이크는 시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감수성에서 다른 사람의 감수성으로 직접 내리꽂히는 전기 방전과 같은 외침이었죠. 그가 살던 시대, 거대한 군중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던 시대에는 바로 이런 집단적 에너지를 담아낼 예술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 시는 뭐였을까요? 공동체 앞에서 소리내어 외치는 뜨거운 감정의 교류였죠. 그런데 책이 나오면서 시는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읽는 고독한 독백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시를 접하게 된 건 좋은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죠. 바로 시인의 목소리가 군중의 심장을 직접 때리던 그 생생한 에너지요. 츠바이크는 이제 그 잃어버린 불꽃, 그 뜨거운 연결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느꼈던 겁니다. 이의 새로운 시는 더 이상 섬세하고 우울한 속삭임일 수 없었습니다. 공장의 소음과 도시의 횡설을 뚫고 나아가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한꺼번에 울릴 수 있는 거대한 힘, 그야말로 포효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기쁨과 환희로 넘치고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시 말이죠. 츠바이크는 이 새로운 파토스에 대해 그냥 이론만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이 모든 조건에 만족시키며 살아 숨쉬고 천둥처럼 물려 퍼지는 시를 쓰는 한 사람의 말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벨기에의 거장 에밀 베르아렌입니다. 츠바이크는 베르아렌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새로운 예술, 새로운 파토스의 궁극적인 실천가라고 확신했습니다. 츠바이크는 베르아렌을 경이로운 환기자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말의 힘으로 거대한 세계의 저항을 길들이고 거기서 가장 큰 쾌감을 느끼는 시인. 그의 시는 책상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군중의 심장 속으로 돌아갔던 거죠. 재밌는 건 츠바이크가 베르하렌의 시는 조용히 눈으로 읽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문장이 좀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이 시들은 조용히 읽히기 위해 쓰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힘은 오직 소리내어 외칠 때, 낭송될 때 터져나옵니다. 츠바이크가 그 작동 방식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베르하렌 시에 자주 나오는 반복은 문학적 결함이 아니에요. 이건 청중의 감정을 파도처럼 계속 쌓아올리는 웅변술의 핵심 도구입니다. 때로는 단조롭게 느껴지는 리듬조차도 사람들을 황홀경으로 이끄는 주술과 같은 역할을 하죠. 또 말하라, 다시, 다시 같은 단어들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연설가가 팔을 휘두르는 듯한 제스처 그 자체입니다. 그의 시는 한 연에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연에서 그 감정을 더 높은 곳으로 채찍질에 끌어올려요. 말 그대로
목소리와 군중을 위해 완벽하게 안무가 짜인 하나의 거대한 공연인 셈이죠. 바로 이 구절이 베르하렌 예술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위로, 더 위로 솟구치려는 추동력, 그리고 시인 혼자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청중 전체의 무게를 짊어지고 함께 비상하려는 엄청난 노력, 이것이 그의 시가 가진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츠바이크는 그저 맹목적인 찬양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렇게 강력하고 모든 것을 내거는 예술에는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를 강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특징들이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웅장한 외침이 속빈 강정처럼 공허해질 수도 있고 강력한 단어들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 결국 진부해져 버리죠. 또 끊임없이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다 보면 결국 시인도 청중도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고 명확하게 외치는 시는 릴케의 시처럼 조용한 내면을 파고드는 신비로운 깊이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결국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슈테판 스바이크 자신이죠. 사실 다른 시인들에 대한 이 열정적인 분석은 그가 자기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치프바이크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전 생애가 하나의 질문을 향한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형식을 넘어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삶에 진짜 힘을 주는 예술은 과연 무엇인가? 청년 시절 그는 보들레르나 베를렌느를 번역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완벽의 경지에 올랐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베르하렌을 만난 거죠. 그 만남은 단순한 번역 작업을 넘어 그에게 예술가로서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바이크가 자신의 첫 시집 은빛 현에 대해 남긴 이 자기 비판을 보세요. 아주 날카롭죠? 그는 자신의 초기 시에서 기술적인 기교와 아름다운 음악은 발견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시에 담긴 지친 슬픔이 이제는 자신과 너무나도 낯설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가 이제 갈망하는 건 그런 공허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을 힘차게 긍정하는 에너지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음악 이상의 것, 즉 사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베르하렌과의 만남이 그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문학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치바이크 스스로 자신의 세계관 전체가 바뀐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을 통해 번역이라는 행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까지 번역이 기술을 연마하는 연습이었다면 베르하렌 이후 그의 번역은 자신의 영혼과 깊이 공명하는 목소리를 찾아 세상에 증폭시키는 방법, 즉 심오한 개인적 신념의 표현이 된 겁니다. 그는 번역을 통해 정신적인 동지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길을 택한 거죠. 베르하렌이라는 거울을 통해 치바이크는 마침내 자기 자신만의 예술 철학을 뚜렷하게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깊은 긍정, 그리고 기쁨의 파토스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초기 시가 가졌던 지친 슬픔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였죠. 그리고 피를 불태우는 예술, 현재와 친밀한 예술에 대한 갈망은 릴케처럼 고독한 내면으로 침잠하는 예술을 넘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호흡하는 예술을 향한 그의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평론집 전체는 위대한 시인들에 대한 분석인 동시에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한 예술가의 가장 진솔한 자화상이 됩니다.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술가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는 바로 기쁨과 열정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삶과 힘에 대한 감각을 한껏 끌어올리고 그 뜨거운 불꽃을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